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느낌도 다른 해와 남다른데요. 네. 얼마 전에 일본 총리의 사과 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인 간의 사과와 용서에 있어서도 그 개인이 받은 상처의 깊이와 또 사과의 수준, 진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겪었던 아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는데 바빠서 네. 너무 역사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역사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깊이 있게 들려주실 분 모셨으니까요. 혹시 지금 아이들하고 함께 보고 계시다면 아이들 불러 앉혀서 꼭 지켜보라고 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 우리 민족의 자긍심 이야기해 주실 역사학자이십니다. 민족문화연구원의 신백강 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이 개인의 살아온 역사도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역사, 하물며 나라의 역사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요즘은 역사에 대한 강의가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다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강의를 가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주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얼마 전에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이제 그 지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반성과 함께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정신문화연구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 장서각 도서가 있습니다. 그 장서각 도서가 바로 옛날 왕실 도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아마 중요한 책들은 다수가 일본에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거는 그 내용적으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책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우리 고조선 시대의 기록을 담은 고조선 비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지금 책 이름만 전해오지 실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도서에는 아마 그런 책들도 보관이 돼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뭐 그 중요한 책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보내온다는 그런 책은 거기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아도 한 달만 지나도 잊혀지는 상처가 있고 100년이 지나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있는 법이지요. 뭐 우리가 100년 전 역사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좀 기대하고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역사 고려 말에 행촌 이암 선생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는 몸뚱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국토는 광복이 됐는데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광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얼과 혼이 광복이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본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이런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원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은 우리의 얼을 되살리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역사. 네.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근대사를 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권을 회복해서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번영과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번영과 자유. 그런데 이제 지금 한일 강제 합병 100년 그리고 광복 65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역에 궤 중에 가인궤라는 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을 상징하는 궤거든요. 그 궤의 총평이 가인 이여정. 가정은 여성이 제자리에 바로 서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가정은 여성이 제자리에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얘기를 주역 가인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궤는 아래는 이궤라고 해서 불을 상징하고 이제 위에는 손궤라고 해서 바람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풍화가인, 바람과 불을 상징하는 게 가인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조그만한 불씨가 요원을 태우는 큰 불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람이 잘못 불면 그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은 여인을 상징하고 불은 남성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성이 바로 서야 남성도 바로 서고 또 집에서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를 주역 가인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정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 교육을 할 때 우리 국민의 역사도 그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강의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광복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 찾았으면 나라를 회복했다 해서 복국이라고 하든가 복국이라고 하든가 복권이라고 하든가 그래야 될 텐데 어째서 빛광 회복할 복자를 써서 광복이라고 하느냐. 이 빛이라는 말은 그 민족의 얼과 전통, 역사와 문화를 통틀어서 말할 때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그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었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것은 바로 우리의 빛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관광이라고 할 때 미국을 간다든지 중국을 갈 때 미국을 관국 간다 그래야 될 텐데 미국을 구경 가는 거니까 관국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그림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정신과 얼과 역사를 통틀어서 말할 때는 빛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문인 광화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문이 가령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는데 동대문의 다른 이름은 흥인문입니다.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 아닙니까? 숭례문은 높일 숭자 예이라는 예자 예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흥인문은 인을 일으킨다 이 말이고 그냥 인의 예지를 동서남북에 해당시키면 인은 동쪽에 해당하고 예는 남쪽에 해당하고 의는 서쪽에 해당하고 지는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가 남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높인다 이 말은 바로 남쪽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나라의 정문은 그런 방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광화문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 광자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광화문은 광피사표 그 빛이 이 온 사방에 뒤덮고 그 덕화가 만방에 미친다 이래서 광피사표 화금만방 이것을 줄여서 이제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광천화일 이 태양처럼 빛나는 빛 또 이 하늘과 같은 그런 빛, 태양과 같은 덕화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만 어쨌든 그 광화문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60년 만에 그게 제자리를 찾아서 또 걸린다고 하니까 역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써 광복 65년인데 아직도 이 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방은 무슨 뜻이냐 하면 풀어서 놓아주었단 말이거든요. 그런 건 일본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풀려난 것도 아니고 3.1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광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빛을 회복한 거지 저 사람들이 풀어놓아준 게 아니죠. 또 풀려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극적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복한 게 아니고 풀려났다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광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8.15 경축사에서까지도 해방을 맞아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복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일 강제합병 100년 광복 65년인데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광복은 지금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빼앗아갔던 책을 지금 돌려주는 것도 광복이 진행 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라는 몸뚱이고 역사는 혼이다 그랬죠. 강토를 회복한 것은 몸뚱이를 회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예로 우리를 부리다가 우리가 회복해서 몸뚱이는 찾았는데 그러면 몸뚱이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혼이 있어도 몸이 있어도 혼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송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의 얼과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구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과 얼을 회복해야 진정한 광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광복 65년 아직도 일제의 후유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역사 문화 면에서 아직도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소위 식민사관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식민 통치하는데 그렇게 그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3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살시켰느냐? 우리 역사는 어쨌든 지금 4343년,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역사는 26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60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을 지배한다면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첫 국가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을 그냥 놓아두면 이게 그 5000년 역사가 되는데 이거를 그 이제 잘라내야 되겠는데 그냥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2000년입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러는데 단군조선 1000년은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왜 신화냐? 이 단군조선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온다.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곰과 호랑이, 그러니까 뭐 쑥과 마늘을 가지고 뭐 너무 이야기하면 기니까 동굴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쨌든 곰이 여성으로 변해가지고 단군을 낳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라는 말은 뭐냐? 본래 실제 하지 않는 일을 신격화시켜서 만들어낸 걸 신화라 그래. 설화라는 말은 실제 전설로 내려오는 것을 나중에 문자로 기록한 걸 설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설은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구전돼 내려오다가 문자로 기록하면 그걸 전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전설은 이건 가공으로 만든 거는 아니죠. 근데 신화는 실제 하지 않는 거를 신격화시켜서 만든 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그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아들을 낳고 이런 것은 신화지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삼국유사라는 책은 나라에서 정식으로 편찬한 정사도 아니고 어떤 스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야사에 불과한 자료인데 그런 사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단군조선 천년을 잘라낸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뭐 최남선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했는데 일본 이제 사학자들이 그걸 잘라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신화하고 실제 역사가 아니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 시대가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이상 정치로 말해지는 요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기하고 시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요순 시대에 관한 기록이 서경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옛날로 말하면 사서 삼경 중에 하나가 서경인데 그게 동양에서 최초의 역사 기록입니다. 시경이 동양 문학의 최초의 역사 기록이고 주역이 동양 철학의 최초의 역사 기록이고 그래서 주역, 시경, 서경을 3대 경전으로 치는 겁니다. 그 서경에 요순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요순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의 기록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 호, 웅, 비 이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분 기록 중에. 그러니까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담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호랑이나 그 곰을 짐승 동물로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웅족, 호족의 그 훌륭한 인물을 호라고 했고, 웅족의 훌륭한 인물을 웅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순임금의 대표적인 네 신하의 이름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경에는 순임금의 그 네 신하가 그 어진 정치를 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인데 여기서는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5만 년 전도 아니고 불과 4천 년 전에. 그리고 중국의 한족의 시조는 황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는 염황자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염제 신롱씨와 황제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황제의 기록 가운데에도 역시 이 고문 범호, 웅과 호를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곰과 호랑이를 데리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곰과 호랑이가 아니고 웅족과 호족의 대표적인 그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본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범과 호랑이도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웅족과 호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원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각 민족마다 자기 민족이 그 토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웅은 그 환이라는 것은 그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환이란 말은 둥글단 말 의미도 돼요. 그래서 고구려의 환도성은 이 탄환이라는 환자를 쓰는데 옛날 탄환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탄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숭배했기 때문에 환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은 둥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동방민족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환웅이 이제 단군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웅의 환은 말하자면 태양을 숭배하는, 또 태양은 환하지 않습니까? 둥글기도 하고. 그래서 환하다, 둥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걸 한 또는 환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서 굳세로 한자를 쓰기도 하고 탄원 한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숭배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환족과
곰을 숭배하는 웅족이 결합해서 난 것이 단군이에요. 그게 왜 신화입니까? 예. 김 씨하고 박 씨하고 결혼하면 아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이제 신화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삼국유사는 개인의 저작이니까 나라의 정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실린 기록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책이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그게 소위 문사철 할 때 이 역사학이 문학이나 철학과 독립하게 된 계기가 사마천이 사기를 씀으로 인해서 사학이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서한 시대 사마천이 쓴 이제 사기. 이게 사마천이더러 국가에서 그 국사를 편찬하라고 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그때 바른 말을 하다가 죄를 당해가지고 궁형을 당했어요. 소위 말하면 거세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아주 치욕적인 일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는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나는 역사에 위대한 작품을 남겨서 천추의 이름을 남기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쓴 것이 사마천 사기예요. 그러니까 국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사마천 한 사람의 저작입니다. 또 그 뒤에 동한시대, 서한시대를 지나서 동한시대거든요. 동한시대에 반고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한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 기록이죠. 또 그 뒤에 범렵이라고 한 사람이 쓴 후한서, 또 그 유명한 삼국지 유명하죠. 네, 삼국지의 원 그 기록은 진수가 쓴 삼국지입니다. 진수의 삼국지도 역시 자기 개인이 그냥 혼자 쓴 겁니다. 그때 나라에서 그 국사를 편찬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개인이 그런 걸 편찬하다 보니까 모욕을 당한 경우도 많아요. 네가 왜 혼자 그 나라 역사를 편찬하느냐고. 그러면 소위 국가에서 정식으로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 당태종 때부터입니다. 당나라 때부터예요. 당태종 때 편찬된 진서부터가 정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를 정자 정사라고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말이죠. 자기 정권의 구미에 맞추어서 쓰는 거거든요. 당태종